5.7, 폭발 위력 50킬로톤.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2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 4배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운 휴일,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어제 낮 북한이 시행한 6차 핵실험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문제는 변변한 대응 카드가 없단 점입니다. 북한의 이 무모한 도발이 비둘기파들의 입지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앞에 9월을 여는 첫 월요일 발걸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안팎으로 뉴스가 많은 아침 모두 담아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북한 얘기부터 해야죠? 네, 트럼프의 트위터 그리고 안보리의 제재 카드입니다.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반응을 내놓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도발 이후 트위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두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하고 미국이 무역을 중단하겠다. 그렇죠.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군요. 맞습니다. 예. 또 이런 말도 내놨는데요.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을 애둘러서 비판한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네요. 그래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낼지 주목이 되는데 한편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인 만큼 전례 없는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우리 군도 오늘 새벽에 미사일 훈련에 나섰습니다. 네, 일출 무렵부터 우리 군이 동해에서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 또 공군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 목표 지점에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또 오늘 국회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공영방송 총파업과 한국당의 보이콧입니다. KBS, MBC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거죠. 네, MBC, KBS 노조 동시 총파업은 5년 만의 일입니다. 공정보도, 또 제작 자율성 확립과 경영진 사퇴가 요구 사항입니다. 당장 방송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9은 축소 방송되고 MBC에서도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거 결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MBC 김장겸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네. 이걸 넣고 지금 정치권 논란이 뜨겁더군요. 그렇습니다. MBC 노조로부터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뒤에 고용노동청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아예 참석 안 하겠다, 이 문제로. 이거는 방송 장악 음모다. 이런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 건지 우원식 원내대표 8시에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문제는 릴리언이 아니었다. 릴리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생리대요? 그렇습니다. 그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이 유해물질 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미 논란이 됐던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제품 외에도 유한 kimberly나 LG 유니참 등 다른 많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아직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실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5월 3일 12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대통령은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초강경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국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규모 5.7. 이거는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한 대여섯 배 높은 강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한 번에 200만 명이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핵폭탄보다 더 강한 수소폭탄 제조에 이게 성공한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또 국제사회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6차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거 맞습니까? 네, 수소탄으로 가기 위한 예. 전 단계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수소탄을 만든 건 아니고. 완전하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했을 때 그들이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수소탄 전 단계. 예. 그다음에 5차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9일 날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그는 분열 수소탄이라는 것은 분열을 시키다가 갑자기 융합을 시키면은 그렇죠. 그 위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자탄은 분열탄이고, 예. 수소탄은 이제 분열하다가 그 융합을 시키는 그 원리를 쓰는 건데 이번에 그 원리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정도 경계다 뭐 이런 분석들 많던데 정세현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중간보다는 넘은 걸로. 그래서 이게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일을 또 한번 할 것 같아요. 7차. 7차. 지금 5차에서 6차 넘어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7차로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안에 할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8개월 만에 같은 실험에서 진전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증폭 핵분열 저희 시험에서 성공을 근데 4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달에 또 한 번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1년 만에 또 한 거죠.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꼭 1년이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더구나 금년도에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년 내에 수소탄을 만들고 말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기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 가끔은 허장성세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정확한 그 예고의 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또 7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네, 수소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단 뭐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선 레드라인 넘은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전 단계라고 보시는 거면 레드라인 넘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개정 규정을 지난 17일 날 하셨는데 ICBM이 그러니까 완전히 대기권에 진입하는 수준이 돼야 되고 되고 그다음에 핵폭탄이 ICBM에 실릴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된다면 그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 미국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서 조금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레드라인은 아직은 지금 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ICBM은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게 사라진 것 같고 폭파돼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직 재진입 기술까지 그러니까 완성 단계까지는 못 간 걸로. 근데 정 장관님 설사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해도 북한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선제 타격을 하자는 건가요? 선제 타격하면 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자꾸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도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고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까지 전문가들이 이 군사적 그 선제 타격은 전적으로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맘 놓고 지금 이게 대드는 겁니다. 맘 놓고. 맘 놓고 대드는 거. 레드라인 설사 넘는다 해도 이게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란 걸 알고 더 이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한 내용의 협상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북한하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지금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한미일은 우리가 압박을 유엔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하면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장을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뭐 ICBM 또 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그리고 또 수소탄 또 7차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벼랑끝 전술이 항상 통했습니다. 벼랑끝 전술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대화해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말로 레드라인 넘어서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타격 같은 것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근데요,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는 바로 그 뒤에서 국방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고 오히려 그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서 대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레드라인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제 북한의 노림수는 대화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건 거죠? 그렇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 협정 체결해주고 미군 철수하고 이런 단계를 원하는 거죠?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일단은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건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 또 북한이 했던 말도 있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해달라는 얘기를 92년에도 했었고 2000년에도 김정일이 직접 했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이자 세계의 목표인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적 타격은 안 되는 거고 핵보유국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제재 카드가 남아있는 게 뭔가 제가 따져보니까 북한한테 원유 수출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건 마찬가지인 나라기 때문에 원유 공급 막히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 원유 공급 길을 막는 거 이걸 여태 중국이 반대했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좀 중국이 보였던 반응이 좀 특이해요. NHK에서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화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미국,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을 원유 수출 금지에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적고 또 러시아도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3일날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요구하는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참 어려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구상 발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계속 주장해 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에요. 강대국들 게임 속에 우리가 좀 배제되는 느낌 같은 것도 받고요. 어제만 해도 미국과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하루에 2번 통화를 했거든요.
코리아 패싱 현상.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미국하고 즉각 전화하고 하루에 2번 하고 하는 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런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있으면 아주 야단 법석을 치고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쇼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건널 거 없고 그것이 코리아 패싱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결국 대화로 나올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대화하자는 얘기 했다가는 뭐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화와 제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재와 대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 돼가지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때쯤 돼서 우리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돼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나기 낼 때는 뭐 알겠습니다. 우산 받고 나가봐야 젖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보는 지금 상황, 분석, 예측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휴가지에서는 사건이. 사실 뉴스를 안 봤는데요. 가급적 좀 휴가 때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쯤 돼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의 행간 폭탄 얘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제 3개의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요. 3개요? 우선 방금 인터뷰한 것처럼 우리 머리맡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폭탄도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왔습니다.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해라. 이런 지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MBC 공영방송 노조의 동시 파업 돌입,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정치권의 핵폭탄급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9월이 시작되자마자 떨어진 3개의 폭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 폭탄 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 위력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최소 3배 이상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5.7 규모의 지진파가 감지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을 해보면 폭발 규모가 한 50킬로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미일 삼국의 이 추정치가 다릅니다. 일본은 70킬로톤, 미국은 100킬로톤으로 분석을 하고 원래 있습니다. 인공지진이라는 게 규모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네, 맞아요. 세 나라가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한 블록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거의 시티버스터급이다.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상공에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한다. 이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동안에 핵실험했던 게 이게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망자가 36만 명, 사상자가 199만 명이 난다. 이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 발언, 이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뭐 실제로 폐기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가뜩이나 북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제계엔 메가톤급 걱정거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어제 고향에서 다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한국 괜찮아?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경제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한미 FTA 발언까지 나왔으니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5년 만에 공영방송 KBS와 MBC가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 이것도 정치권에는
여야 극한 대치를 불러올 수 있는 핵폭탄급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폭탄 가운데 뭐 첫 번째 북한의 핵실험 내용은 여러분 인터뷰로 제가 이미 전해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준비하라 이 발언 이 뉴스가 심각한 이유부터 행간 들여다보죠. 이 북핵이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라면 한미 FTA 폐기는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폐기를 해도 문제, 폐기하지 않아도 폐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 지금 한국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라는 말을 공언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준비 지시 발언이 언제 나왔느냐?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미통상교섭본부장 회의 결렬 직후에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내용에 얼마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은 우린 뭐 군사적 동맹만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적 동맹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운운하면서 경제적 긴장을 조성한다? 네. 이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 FTA 폐기가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핵심 지지층, 이 동부 제조업 벨트 100인층을 향해서 자유무역 협정 난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 폐기 선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지층을 겨냥해서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정치용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폐기 이제 뭐 이렇게 뭐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시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전체적인 분석인데요. 뭐 한미 FTA 폐기하면 우리만 손해입니까? 미국도 손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용이든 실제 강행이든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긴장까지 고조된다. 그럼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폭탄. 김장겸 체포영장 논란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치권이 거의 극한 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서 뭐 국회 보육곳을 넘어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공영방송 문제에 집착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2004년 3월 12일 당시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했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특히 MBC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장면만 보면서 그 장면에 막 난투 벌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종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김장겸 체포영장 그리고 공영방송 노조 총파업 이거는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충돌